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특별대표가 회의 성과에 대해서 좋았다고 밝힌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조치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을지 관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목포 문화거리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고 부동산 가격 과열은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7%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여파로 내수와 수출 모두 흔들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잠시 뒤 출범합니다. 당정과 택시업계,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참여해서 카풀 서비스 도입과 택시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공항 보안 검색 요원들의 결근율이 10%까지 치솟아 대기줄이 느는 등 혼란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월급을 못 받는 공무원들이 전당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여야 간 협상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에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손혜원 의원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과열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된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와 관련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지도부가 직접 목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요구할 계획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의 대대적인 손의원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그렇게 당당하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모두를 받아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는데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현행보다 53석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100석으로 하는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과 관련해서입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의 비례대표안이 정당 득표와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매우 후퇴한 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입장과 그동안의 고민을 충분히 검토한 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반영했다며 논의의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제도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3당 요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상하게 왜곡했다면서 한국당도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늘 오후 현행 19세인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설립한 한국나전7기 박물관이 정부와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미등록 박물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이태원동에 자리 잡은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은 2014년 설립됐으며 손 의원이 수집한 작품이 소장돼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전시 자료를 100건 이상 갖추고 수장고와 소방도로 등 관련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아버지인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권자 선정 직전 피우진 보훈처장을 국회로 불러서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피 처장이 손 의원과 만난 건 사실이라며 다만 그 만남이 독립유공자 심사나 포상 기준 개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청년 비서로 알려진 손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때문에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빙상계 폭력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어제 입을 열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어제 전명규 교수가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당당하고 공격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자신을 빙상계 적폐라고 주장한 젊은 빙상인 연대가 진정 빙상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포문을 연 부분입니다.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전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신의 녹취 파일이나 조재범 코치의 옥중 편지 모두 젊은 빙상인 연대가 정치권과 결탁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술 더 떠서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전명규 교수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젊은 연대가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빙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자, 이에 앞서서요, 젊은 빙상인 연대 역시 전명규 교수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였죠. 네, 원래는 빙상계의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하려고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였는데요. 예고에도 없던 손혜원 의원이 함께 참석하면서 기자회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피해 사례를 짧게 언급만 했는데요. 이 역시 사건의 가해자가 전명규 교수의 제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코치들이 아직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전 교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명규 교수는 빙상계 대부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빙상계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명규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칫하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이라는 본질보다는요, 양측의 그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 교수 측이 노리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예. 정 교수는 젊은 빙상인 연대의 배후에 정치권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젊은 빙상인 연대의 어제 기자회견에 손혜원 의원이 함께 등장한 건 자충수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뒤로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혁신위를 구성해 빙상연맹의 모든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원단체 제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강한 대응책을 내놓은 건데 오히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대한체육회에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체육회가 빙상연맹 퇴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빙상연맹이 제명되면 쉽게 말해 국제대회 출전길이 막히게 되고 이 경우 올림픽 출전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역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가 잘못을 빙상연맹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전명규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거짓말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기흥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심석희 선수를 만나서 폭행 가해자인 조재범 코치를 복귀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심석희 선수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만나기는 했지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입장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오후 2시 최영애 인권위원장 주재로 스포츠 인권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자회견에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등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과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과 북, 미국의 고위 외교관이 모두 참석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던 스웨덴 국제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에 북한과 미국 간의 긴밀하게 협상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지만 본격적인 실무 협상으로 보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분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스웨덴 국제회의 결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자 먼저 이번 회의가 어떤 행사였는지 이 일정하고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근처에 하크 홀름순드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있는 리조트 호텔에서 19일 토요일부터 21일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회의는 스웨덴 외무부와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특별 국제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은 스웨덴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연구소의 이사장과 연구소의 소장 그리고 남과 북, 미국의 북핵협상 대표 이렇게 6명이 주요 참석자로 일정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는 전체적으로 6명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와 또 일부 참석자들이 나가는 소그룹 대화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회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비건 대표가 좋았다. 이 발언 말고 뭐 또 공식적인 결과 발표는 없었습니까? 네, 남과 북, 또 미국 쪽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황보선 기자가 스톡홀름에서 미국의 비건 대표로부터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과 북, 미국에서 나온 말 중에서 그것이 유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회의를 주최한 말스트롬 장관은 스웨덴 언론에 간략하게 이번 국제회의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한반도 발전을 주제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로는 신뢰 구축, 경제 발전,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화 방안 이런 것들이었다.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좋은 준비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이 스웨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미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린다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또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으로 이번 그 협상을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비핵화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실무 협상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스트롬 장관이 소개한 대화 주제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협상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양자 협상도 지금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핵화나 그 상응 조치 방안을 협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의견 교환은 가능하지만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비건 대표의 경우는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북미 고위급 협상 대표인데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예방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을 했습니다만 최선희 부상은 그 면담 결과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서 워싱턴 방문 결과를 보고하고 협상에 대한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최선희 부상은 그 지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정부 조직 관계를 보면 통일전선부와 외무성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통일전선부 소속이고 최선희 부상은 외무성 소속입니다. 외무성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일정에 대해서 통일전선부가 중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스웨덴 합숙 담판에서 비핵화 문제, 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 행사는 유동성이 매우 큰 행사였다라는 게 큰 특징이기 때문에 예.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최대한의 기대치라고 볼 수 있고 대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기대치라고 하면 북미 협상 대표가 서로 상견례를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입장을 상호 교환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수준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표준적인 기대치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기대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상은 최선희 부상이 비건 대표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시나리오 가능성이 한 70% 정도로 보면 나머지 최대치나 최소치 가능성은 뭐 10%나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본 외무성 국장도 스톡홀름으로 날아갔는데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다, 이런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스웨덴 쪽이나 국제 외신을 보면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나스키 겐지 국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스톡홀름에 가서 비건 미국 대표를 만나서 사전 또는 사후에 회담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비건 대표를 만나서 국제회의 내용 또 북한과의 면담 내용을 파악을 한다면 이것은 외교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국제회담 대표가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그랬다면 비굴한 장면을 연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평가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홍역, 요즘에 들어보기 힘든 전염병인데요. 최근 대구와 안산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홍역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확진 환자 중에 절반이 20, 30대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연결해서 그 이유와 예방법 없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우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우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확진된 환자가 지금 30명 정도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절반, 그리고 성인이 절반인데 20, 3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약 반반이 이제 성인과 4세 미만 영유아인데요. 네. 이 성인은 20, 30대로서 대부분 홍역에 걸린 아이 부모 네. 또는 홍역이 유행 중인 동남아 국가를 다녀온 분들입니다. 예. 홍역에 걸렸다라는 거는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항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예. 이 20, 30대 성인분들이 과거에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또 어려서 홍역 백신을 맞은 적이 없거나 예. 홍역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한 번만 맞고 또 성인이 되면서 항체가가 감소돼서 방어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걸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성인에서 홍역이 유행하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홍역 백신이 도입된 것이 1965년입니다. 예. 이때는 뭐 국가에서 권고한 건 아니고 국가에서 소아 예방 접종 정책으로 도입한 것은 1985년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때는 한 번 정도 접종을 했고 지금처럼 12개월에서 15개월에 1차 접종, 4 내지 6세 2차 접종, 2번 접종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97년이요. 예. 예. 그러니까 1985년하고 1997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즉 지금 20대하고 30대 초반까지 성인은 홍역 백신을 한 번만 맞았거나 또 일부에서는 접종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20, 30대에서 홍역
대한 방어 항체가 없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14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2014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령구별 한 3,500명 대상으로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를 했는데 5년 전에 16에서 19세 사이에서 홍역 항체 양성률이 50%밖에 안 됐고 예. 20에서 24세는 7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지나면 이분들이 20대가 되겠죠. 네. 20대 이분들은 30 내지 50%는 홍역 항체가 없어서 홍역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가능한 97년 이전에 예방 접종을 받으신 분들, 그 국가에서 그 백신을 도입한 이후에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항체가 제대로 생성 안 됐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 또 하나가 접종 의무화 이전 세대도 있잖아요. 이제 40대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오히려 감염 위험이 낮다고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1985년 홍역 백신의 접종 정책 들어오기 전에는 예. 4 내지 6년마다 홍역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옛말에 이제 홍역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홍역이 전염성이 높고 한번 유행하면 누구나 예역 없어서 평생 한번 걸린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40대 이상 성인은 백신이 아니라 어려서 홍역에 걸려서 생긴 자연 면역 항체가 생겼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자연 항체가 생긴 거군요. 예, 백신 항체보다 걸려서 생긴 항체는 더 강력하고 평생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걸릴 위험성이 더 낮아지는 거죠. 예. 그럼 교수님, 지금 20, 30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성인들 가운데 예방 접종을 어릴 때 한 번만 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예방 접종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예, 해도 되는데 예. 이제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은 4주 간격으로 홍역 백신을 2번 접종하면 되는데. 예. 과거에 홍역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홍역 백신을 2회 접종하지 않은 경우, 네. 또는 홍역 항체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이분들은 20, 30대에서 네. 4주 간격으로 백신 접종을 2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항체 검사를 먼저 해보고 결과에 네. 따라서 예. 그러니까 과거에 홍역을 앓은 적은 이 경우는 사실 맞을 필요도 없고요. 네. 어려서 홍역 백신을 2번 접종했다 하는 경우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사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꽤 계시겠죠. 예. 네. 착각해서 만약에 예전에 맞았는데 이번에 또 맞았다 이럴 경우엔 문제가 없을까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예. 단지 홍역 백신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임신부, 수유부, 면역 저하 환자, 항암제 치료받는 이분들은 예. 맞으시면 안 됩니다. 임신부 또 면역 질환, 수유부. 수유 기간에 있는 어머니들 네. 이분들 제외하고는 뭐 2번 맞아도 큰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홍역 예방 접종은 돌 무렵에서 이제 15개월 사이에 1차 예방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살에서 6살 사이에 2차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전에 있는 영유아들 이제 한 번만 맞은 거잖아요. 네. 이 영유아들은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역 백신을 한 번 접종하면 약 93%에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예. 대부분 예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10%는 또 항체가 안 생겨서 2차 접종을 좀 빨리 당겨서 맞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유행이 있는 대구라든지 안산 네. 그 환자가 있는 그 일부 지역에서는 네. 2차 접종을 좀 당겨서 접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 4 내지 6세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라도 4주 간격을 두고 가속 접종을 하라고 지금 질병관리본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홍역이 갑자기 퍼진 이유는 뭡니까? 사실 좀 의외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2014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우리나라는 홍역 퇴치 국가라고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매년 홍역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 동남아나 이쪽 지역은 홍역이 상시 유행을 하는데 예. 특히 베트남, 태국, 필리핀 또 중국 이런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유입해서 들어온 홍역이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국소적으로 유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착 홍역은 아니고 예. 해외 유입 홍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설 연휴 때 해외 여행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이동도 많을 텐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좀 의심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조치인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듣겠습니다. 예, 홍역의 잠복기는 7 내지 20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동남아 여행 갔다 오시고 나서 열과 발진이 있으면 예. 홍역이 의심될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말고 예. 질병관리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열과 발진이 난다. 그럼 일단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고 1339로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그 순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을 넘겼지만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공무원들, 급한 마음에 전당포를 찾고 먹을 것을 찾아 전전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기봉 특파원. 네, 김기봉입니다. 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 참 이 셧다운의 1차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 어느 정도로 어렵습니까? 네,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달 이상 임금이 묶인 상황의 충격이 꽤 커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세 제도가 없고 매월 렌트비, 즉 월세를 내는 시스템인데요. 예. 적게는 $2,000, 많게는 $3,000 이상, 우리 돈 300만 원 안팎의 돈을 내야 합니다. 모아놓은 돈이 크게 없는 경우엔 당장 주택 렌트비를 못 내는 경우가 많고 어렵게 돈을 끌어모아 렌트비를 댄다 해도 공과금이나 다른 생활 비용이 부족하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 공무원도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집에 있는 물건을 잡히러 전당포를 찾거나 공짜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 So as you see behind me, a lot of the folks are getting food, trying to get whatever they can get in order to survive. I mean, right now it's just high anxiety. The thing I can say is put yourself in your shoes where imagine that you didn't get paid for a month. How would that affect you? That's the only thing I can say. 네, 이번 셧다운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공무원은 80만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38만 명은 임시 해고 상태입니다. 나머지 42만 명은 이른바 필수 직군으로 분류돼서 돈을 못 받으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있을 때 임금을 못 받는 상황, 참 공무원들이 안타까운데요. 자, 그런데 이와 별도로요, 업무 차질로 인한 혼란도 참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인의 일상생활 속에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꽤 많은데요. 예.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되는 공항 업무의 차질이 큽니다. 공항 보안을 맡는 미 교통안전국 TSA는 일단 필수 직군으로 분류돼 출근은 하지만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차피 돈을 못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쉬는 인력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공항 입출국을 위한 줄이 매우 길어지고 시간이 걸려서 비행기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부 검색대를 폐쇄하는 공항도 있습니다. 이 외에 국립공원과 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등이 문을 닫은 지는 오래입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혼인신고 등 기본적인 대민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끝내야 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그 빅딜을 민주당이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이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지난 금요일 다음 날 오후에 셧다운 관련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트윗에 올렸습니다. 혹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종의 빅딜 제안이었습니다. 임기 초기부터 본인이 매몰차게 폐기를 주장해온 불법 체류 청소년 보호제도 다카를 3년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대신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카 수혜자 외에도 임시 체류 허가가 곧 만료되는 이민자 30만 명에 대해 3년간 추방을 유예해주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의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빅딜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언론의 질문에 애당초 되지도 않을 말이라는 의미의 non-starter이라는 단어를 쓰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셧다운을 중단하고 협상을 하는 게 순서지 셧다운을 볼모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또 내용에서도 다카 연장은 일시적인 조치인 반면 장벽은 영구적인 건데 이것을 막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의 트윗도 쏟아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왜 이렇게 그 양쪽 모두 장벽에 대해서 입장이 강경한 걸까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 결집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학력 백인 노동자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실제로 이민자 유입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이유는 트럼프의 유일한 지적이 공약 이행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큽니다. 반면 지난 중간선거를 통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으로서는 예산안 권한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울러 독선적인 스타일의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물러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직접적인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감정까지 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한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네, 참 끝없이 악화로로 가고 있는 미국의 셧다운 상황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사건, 이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증선인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 원 등의 처분을 내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것에 대해서 반발의 의미로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시정 요구를 청구 사건 소송을 걸었고요.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조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망자를 낸 고향 온수관 파열 사고는 배관이 노후화됐기보다는 시공 불량 탓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가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991년 첫 배관 공사 당시 배관 일부가 용접 불량 상태로 붙어 있다가 오랜 시간 압력 등에 의해서 분리되면서 사고가 났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택시와 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지금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자리에 다 앉진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또 택시단체 4곳,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현희 의원, TF 의원이죠.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이 자리에는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시단체 4곳,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석을 하는데요. 대타협기구 오늘 공식 출범 자리에서 모두 발언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두 발언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앞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회적 대타협 기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4개 택시단체 카카오 모빌리티가 모여서 사회 대타협 기구 카카오 서비스 카카오 카풀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논의하는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로 전분기보다 1% 성장을 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전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7%로 다시 2%대로 주저앉았지만 한국은행의 최종 전망치 수준은 달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에 그동안 부진했던 설비와 건설 투자가 각각 3.8%, 1.2%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출은 2.2%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 소비가 5.6% 증가하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3개월 만에 또다시 내려잡았습니다. IMF는 현지 시각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7월 3.9%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월에 3.7%로 낮춰잡은 데 이어서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낮춰잡은 수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올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망치 하향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이 생각보다 하향되는 측면이 있는데 동시에 지난해 우리 성장률은 2.7%로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은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지만 한국은 그대로라면서 미세먼지의 한국 책임론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양국 정부 간 회의가 열리는데 책임 공방과 증거 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해 대기오염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염이 심한 베이징과 텐진시, 허베이성 등 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 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성과를 자랑하면서 우리나라를 겨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을 책임지는 생태환경부의 류빙장 국장은 중국만 탓하다가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국장은 중국은 공기질이 40% 이상 개선됐는데 한국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대적인 오염 저감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기질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 높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 자료가 다 맞는 건지 상호 검증도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책임 공방과 증거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 중서부와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체된 국내 대기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데다 오후 늦게 중국으로부터 스모그가 유입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유입된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호남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할 전망입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도전하는 축구대표팀 오늘 밤입니다. 중동의 복병 바레인과 16강전을 치릅니다. 기성용 부상 이탈의 악재에도 우승 후보로서 면모를 보여줄지 관심인데요. 두바이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전 완승의 기쁨도 잠시 축구대표팀은 중원사령관 기성용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를 안고 토너먼트 출발선에 섰습니다. 공수 조율은 물론 팀의 정신적인 버팀목 역할까지 했던 핵심 선수의 부재에다 2선 공격 자원 이재성도 16강전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벤투 감독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황의조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우승을 해야 하는 목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성경을 위해서 꼭 저희가 우승을 해서 꼭 성경에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16강전 상대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60계단 낮은 바레인입니다. 역대 전적에서 10승 3무 2패로 앞서 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1승 2패로 오히려 열세입니다. 조별리그 3위로 16강행 열차에 탑승했지만 개최국 아랍에미리트와 비기는 등 얕잡아 볼 수 없는 중동의 복병입니다. 벤투 감독도 바레인의 역습이 빠르고 강하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Strong players, fast players. Where we should be aware in order to control that moment of the game. 다행스럽게도 대표팀은 손흥민이 합류한 뒤 팀의 공격이 되살아났고 수비 조직력도 갈수록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용의 중도 하차가 위기의식을 불러 선수들이 더욱 결속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표팀이 핵심 선수 공백 위기를 극복하고 토너먼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또다시 열애설에 휩싸인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이번에도 연인이 아니라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평소 친분이 있어서 미국에서 만났을 뿐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공개된 사진의 경우 지인 여러 명과 함께 마트에 있었는데
유명인인 두 사람만 사진에 찍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미국 동반 여행 목격담과 LA의 한 마트에서 찍힌 사진 등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면서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손혜원 의원, 민주당 탈당에 다음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지만 정치적 공방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의혹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오늘 목포로 향했습니다. 투기인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선의인가, 한국당이 현장에서 들을 목포 민심은 어떤 걸까요? 오늘의 정치권 핫이슈,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